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니들 한 번만 더 가게 달라 운운하면 새애기 너 횡령죄로 고소할 테니 그리 알아라. 너는 물론이고 승환이 너까지. 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니들한테 가게 안 준다는 말이다. 저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말해뒀어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저 회사에서 이미 퇴사 날짜 확정됐단 말이에요. 내가 알 바냐? 네 두 눈으로 이 꼴을 보고도 아직 가게 달라는 말이 나와. 제발요. 당장 다음 달에 퇴사하고 가게 들어오면 우리 처제도 일하기로 해서 회사 그만둔다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는 벌써부터 내 가게에 처가 식구들 끌어들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 너나 새애기나 모두 처가 식구들까지 해서 내 가게에서 덕 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지 말고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신 씨는 아들 내외와 자신의 가게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아 자식들 중 누구라도 이어받아 주길 원했지만 이제는 괘씸한 아들 내외에게만큼은 넘겨주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의 신옥자 할머니는 인생의 출발을 식모로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식사 준비부터 청소나 빨래를 하면서 나름대로 돈벌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가족들이 보고 싶어 했어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움을 달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모살이 일보다 힘들었던 건 주인집 식구들의 무시와 천대였습니다. 일 자체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 혐오를 담은 눈빛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신씨가 는 것은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식탁 위 반찬이 맛이 없으면 대번에 상을 엎어버리는 주인집 아저씨는 매일을 술상을 차려내라 성화였습니다. 그런 신씨는 푼돈을 받으면서 식모살이를 하였고 어렵사리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신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식당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 신씨를 수양딸로 드리고 싶어 했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었는데 자신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씨에게 죽을 때 작은 식당을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열심히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자신의 양어머니였던 할머니께서는 신씨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그 비법들을 개발한 끝에 신씨는 작은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신씨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가 즐비해 있는 골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백반을 팔고 있었기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원들이 자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 우리 가게가 방송에도 다 나오네. 뭐 그리 대단한 곳이라고 찾아오는지 부끄러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맛있으니까 오는 거지. 사람들이 맛없는 식당에 줄 서는 거 봤어? 신씨는 오래된 한옥을 구입하여 회사원들 외에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보다는 상차림도 정갈해지고 나름대로 고급화를 한 덕분에 더욱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였죠. 50년 이상 꾸려온 가게는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딸이 결혼할 때에도 저들 필요한 돈은 부담 없이 보태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가게 덕분이었기 때문에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한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온 만큼 신씨의 자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자식들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신씨였습니다. 이런 신씨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누구한테 물려준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 가게 일을 신씨가 붙들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려면 못할 것도 없었지만 늦은 나이에 세상 구경을 해보고 싶어 이리저리 놀러도 다니기 시작했던 참이었습니다. 너 엄마 가게 정말 안 물려받을 거야? 나는 도저히 주방에서 일할 자신이 없어. 그럼 둘째한테 줘야 하나? 그래도 둘째는 시키면 할 것 같기는 하구나. 무슨, 걔는 자유롭게 사는 게 딱 맞는 애라 죽어도 못할걸? 그럼 남은 건 막내밖에 없는데. 막내는 이제 막 취업하기도 했고 남자라 아무래도 불안하다. 엄마,
요즘 TV 나오는 유명하다는 셰프들 다 남자인 거 못 봤어? 그렇기는 하다만 니들 보면 막내보다는 여자라서 집안일에 익숙하긴 하잖냐. 우리도 엄마 밑에 있을 때는 못했어. 결혼하고 살림하다 보니 하나씩 배운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내 말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신 씨는 가장 야무지고 자신과 똑 닮은 첫째 딸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은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고 식당 일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 씨가 가게를 물려줄 만한 사람으로 막내 아들을 설득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환아, 너 내 가게 물려받을 생각 있냐? 주시면은야 해야죠. 근데 저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당장은 못해요. 그럼 너 결혼하고 나면 나올래? 상황 봐서요. 내년쯤 살림 합칠 생각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다리셔야 해요. 아들은 신 씨가 가게를 물려주기만 한다면 운영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제법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아들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는데 자식들 중에서 가게를 물려줄 만한 자식이 없다면 그건 그것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신 씨에게 자식들이 소중한 만큼 오랫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어있는 가게 역시 귀중한 자식 같은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약속을 해두었기에 아들이 언제 결혼을 하고 가게를 맡아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신 씨였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은 신 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고 있었던 아가씨와 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너 이제 결혼했으니 가게 나와서 일 배워야지. 퇴사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프로젝트를 들어가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너 결혼하면 바로 맡아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정 그러시면 제가 먼저 배우는 건 어때요? 새애기 내가 평생 공부만 했는데 가게 나와서 일할 수 있겠냐? 그러면 딱 좋겠네. 제가 맡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일이라도 손에 익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새아가 너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야 뭐 계약직이고 그만둔다고 말하면 돼요.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야 대학을 다닐 때 줄곧 가게에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일이야 시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금방 몸에 익힐 수 있지만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둘이 부부인 이상 가게를 물려준다면 함께 일하게 될 텐데 미리 배워두어서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덜컥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던 며느리에게 가게 운영 정권을 넘겨주기는 싫었던 신 씨는 우선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직원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 들어가면 사장 와이프 될 사람인데 그건 좀 그렇죠. 내가 지금은 결혼한 직후라서 그렇지 나중에 사람 일 어떻게 아냐? 혹시 갈라서게 될 줄 누가 알아? 엄마도 참 그게 새신랑한테 할 소리예요? 요즘 애들 결혼하면 절반은 이혼한다 하더구나. 그냥 이건 엄마 말 들어. 어차피 자식에게 가게를 물려줄 것인데 그런 자신을 계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지만 신 씨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가꿔 번창시킨 가게를 남의 집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데에 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채은이 너 직원으로 들어와서 1년 정도만 일하는 건 어떠니? 아, 직원이요?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봐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나 들어가면 엄마 가게 나오지 않으실 텐데 누구라도 일은 좀 익혀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할게. 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봐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신 씨의 제안에 다소 떨떠름한 반응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맡아 해보고 싶다고 해놓고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싫다고 가릴 수는 없었죠. 신 씨는 며느리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꿔왔던 가게 역시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는 채은이. 내 며느리지만 똑같은 직원으로 들어온 거니 편하게들 대해줘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다들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많이들 알려주세요. 며느리는 가게 직원들 앞에서 싹싹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오래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 씨의 며느리를 다들 제 식구처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유,
승환이는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리고 산대. 그러게요. 며느리 인물이 훤해서 장사가 잘 되겠어요? 사장님, 그렇지? 결혼식 때도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하던지. 저 그만 띄워주세요, 다들. 나름대로 가게 식구들과 며느리의 첫 만남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대학생 때는 카페에서 줄곧 일하긴 했지만 식당은 처음이라는 며느리에게 알려줄 것이 많았습니다. 가게에 출근한 첫날부터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어야 했죠. 며느리는 당장 기억할 것만 해도 적지 않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운 일은 까먹지 않고 꼼꼼하게 해내 신씨도 흐뭇하였습니다. 매일 가게에 출근하여 며느리 교육을 하느라 바빴던 신씨는 월급을 주기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조금 더 돈을 얹어줘야 하는 건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주면 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어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의상하는 것보다는 낫지. 고민하던 신씨는 며느리의 월급을 400만 원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고생한 며느리에게 이 정도도 아낀다면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쭉 이 정도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신씨가 며느리의 월급을 계좌로 입금해주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했다. 식당 일은 처음이라 힘들었을 텐데 잘하고 있어. 그래도 저도 직원으로 들어간 건데 이 정도로 많이 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됐다. 앞으로도 승환이랑 같이 꾸려갈 거니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감사해요. 저 최선을 다할게요. 월급을 받고 입을 싹 닫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낸 신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했습니다. 돈을 더 얹어주기로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게 일에 익숙해진 며느리도 있어 신씨는 마음을 놓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4박 5일 일정이라고 그러더구나. 그래도 갔다 와서 하루 이틀은 더 쉬고 나올 생각이야. 한 일주일 정도는 못 나오시겠네요. 왜? 나 없이 가게 나올 생각하니 걱정되냐? 아니요. 저 이제 어머님한테 여쭤보는 거 없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렇지. 너 들어오고 나서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아서 편하다. 그러니까 가게는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잘 놀다 오세요. 신씨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는 자식들보다 요즘은 며느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자식들에게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며느리에게만 살짝 귀띔해 놓고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신씨는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단체 톡방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 소식을 알렸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긴 하였지만 놀러 와서까지 가게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씨는 일주일을 잘 먹고 놀다가 실로 오랜만에 가게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가게 식구들은 그런 자신이 낯선 것인지 사장이 가게에 나오니 새삼 불편한 것인지 꾸벅 인사만 한 채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도 아닌데 다들 무언가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주려고 제주도에서 기념품도 사왔는데 많이 바쁜가 봐. 그렇죠. 이따 점심 장사 끝나고 밥 먹으면서 풀어볼게요. 그래.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들 하게. 신씨가 없는 동안 직원들끼리 가게를 보느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었지만 큰 반응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씨가 아는 직원들은 언제나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이 여행을 다녀온 동안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가 바빴나 싶어 장부를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매출은 신씨가 여행을 가기 전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이제 슬슬 점심 장사도 마무리되었으니 방으로 가서 얘기할까? 신씨는 직원을 데리고 비어있는 룸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올해로 딱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는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얼굴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직원이 말을 할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왜? 뭐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더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무슨 일이야? 이번 달이라고 하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잖나? 신 씨가 설득하기 위해서 물어본 말이었지만 직원은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의 집안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던 신 씨는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사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보니 자신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싶어 신 씨 역시 더 캐묻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달까지는 일해보게.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 그래. 빨리 직원 구해주시면 제가 알려줄 거 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해주게. 그동안 마음 바뀌면 더 좋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곤 신 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쁜 것도 없는데 주방에서 괜히 식재료들을 뒤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모살이에서 장사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했던 신 씨에게 그런 속내가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신 씨는 조금 더 직원을 구슬려 보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에게 사줄 점심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비싼 메뉴들을 시켜놓았지만 직원들은 말없이 자기 앞에 놓인 접시에만 코를 박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박씨. 자네 이거 좋아하면서 왜 한 번도 안 먹나? 그냥 오늘 입맛이 좀 없어서 그렇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는 직원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신 씨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직원들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게 있다는 듯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신 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주방에서 가장 오래 일한 박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은 신 씨는 직원 박 씨를 불러 건네주고 벤치에 앉아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즘 가게에 무슨 일 있나? 직원들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드려도 됩니까? 그럼 내가 가게에서 자네만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직원은 허공을 보면서 커피를 한두 모금 마시다 무언가 큰 결정을 한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신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채은 씨 들어오고 나서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죠. 근데 며느님이 저희에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생기니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 씨는 주방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박 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며느리 말을 듣고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채은이가 자네들에게 지시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하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박 씨는 심경이 복잡한 것인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직원의 얼굴을 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모살이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승환이에게 가게 물려주실 생각이신 것이지요? 그렇지. 그래서 며느리도 들어오라고 한 거고. 안 그래도 저희 불러다 놓고 그런 말을 합디다. 어차피 앞으로 같이 일해야 하는 건 며느님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가게 일에 손 뗀다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아무튼 사장 될 건 자기들이니 지금부터 슬슬 맞춰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신 씨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직원들이 지금까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직원 역시 이런 이유였던가 싶어 아찔했습니다. 혹시 선이 그만둔다 하는 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가? 그렇겠지요.
제일 마찰이 많았으니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일단 알겠네. 들어가서 자네 일 봐. 며느리가 쉬는 날이라 당장 얼굴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의 휴무일에 이런 일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따져 묻는다면 며느리와 자신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도 쉬는 날이었는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쉬어야 하는데 내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희 별로 하고 있었던 일도 없었는데요. 근데 엄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제 가게 나가면 채은이 매일 보시면서. 아들의 물음에 신 씨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장과 직원이기 이전에 고부 사이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신 씨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고부 관계라는 것이 뭔지 몰라 더욱 조심스러웠던 신 씨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 씨에게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닥달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그래요? 잘 놀다 오셔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닐 테고. 너 말고 채은이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표정을 보면서 신 씨 역시 순간적으로 자신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망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함께 일한 박 씨가 자신에게 없는 일로 거짓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직원 하나도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온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채은아, 혹시 내가 다른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냐? 일하면서 안 좋은 소리 한 거 있냐고 묻고 있는 거다. 신 씨는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긴장되는 마음에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신 씨의 말을 듣고 대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그냥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해온 게 있는데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고깝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 며느리의 말만 들어보면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미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온 상황이라 그리 뭉뚱그려 말할 수도 있구나 싶어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이 맞았습니다. 어쨌거나 나랑 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사람들이야.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내가 이것저것 지적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반발이 생길 수가 있어. 뭐라고 했길래 그래? 이모들이 그런 걸로 텃세 부리시는 분들은 아니실 텐데. 직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었던 아들은 은근슬쩍 직원들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아들을 티나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왜 그러냐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모르는 체를 하였습니다. 벌써부터 며느리에게 아들도 꽉 잡혀 사는구나 싶어 씁쓸해진 신 씨는 적어도 직원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맞다 생각해도 직원들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 어머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좀 말했다고 제가 다른 분들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내 말 뜻은 괴롭혔다는 게 아니야.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내가 말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였지.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랑 일해야 하잖아요. 어머님 가게에 계실 때 하나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원래 가게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 쓰는 일이야. 신 씨는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를 설득해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가게를 전체적으로 꾸려가는 것은 자신일지라도 오랜 시간 자신을 도와준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들 내외가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 이런 직원들의 신임을 잃는다면 지금처럼 원활하게 장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아들은 것 같으니 난 이만 가마. 네, 어머님. 오해 없게끔 잘 처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잡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들 내외도 자신처럼 가게를 순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 씨는 그 후로 몇 번이나 가게에 들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하였습니다. 꼭 자신이 출근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라 가게 주변을 들를 일이 있으면 항상 매장에 들러 장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들르는 날 중 반절은 며느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잠시 일을 보나 전화를 하러 갔나 생각해도 너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 같아 무슨 연유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 씨를 불렀습니다. 채은이 어디 갔나? 글쎄요. 글쎄라니, 자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웠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자주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고요. 신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에 와도 자리를 비운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자네 정말 채은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몰라? 알긴 압니다. 그럼 말해봐. 지금 어디 있냐는 말이야. 자고 있을 겁니다. 출근해서 지금까지 쭉 자고 있어요. 평소에도 자주 저러는 것 같은데 맞나? 박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신 씨는 며느리가 있다는 룸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깔고 앉는 방석 몇 개를 접어서 베고 잠든 며느리는 작게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채은아, 얘 새아가 너 왜 여기에서 자고 있니?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눈 좀 붙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라.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좀 잤더니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다. 오늘 가게 그리 바쁘지도 않고 이제 점심 장사도 끝났으니 들어가 봐. 며느리는 신 씨의 제안을 거절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 역시 나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게 직원들을 불러 모아 한자리에 앉혀 두었습니다. 이제 자네들 나한테 빠짐없이 말해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직원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면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말해보래도 내가 우리 며느리 편들 것 같아 그러나? 다들 솔직하게 말씀드려. 괜찮으니까. 박 씨가 거들어주자 그제서야 직원들은 하나 둘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들을 언급했습니다. 채은 씨가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절더러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오전에는 매일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채은 씨 친구들이 가게로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낮술까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못해서 집에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아 다 기억도 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가게에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신 씨가 출근을 하지 않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지적을 하고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니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건 박 씨가 다른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살짝 귀띔해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자네는 점심 안 먹나? 사장님에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만 뭔데 그래? 사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건데 다들 있을 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더 충격받을 것도 없네. 하지만 더욱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박 씨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함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괜찮으니까 말해보래도 더 심한 일이 있는 겐가? 채은 씨가 돈통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돈이죠. 현금으로 결제도 유도한 걸 본 적도 있고. 신 씨는 며느리가 그런 짓까지 했을 것이라고 덜컥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박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며 며느리가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아나무인의 직원들에게 막대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벌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 씨도 직원 박 씨도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한 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 씨는 이 문제만큼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CCTV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지 못하는 신 씨였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직원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보안을 관리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출장 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가 요청하자 출장을 나온 기사는 카운터 쪽을 비추고 있는 영상을 추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산을 하는 것만 보면 되었기에 쉽게 박 씨가 말해준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거슬러준 돈은 돈통에서 뺐지만 건네받은 돈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챙겨넣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사모님 가게 직원입니까? 예, 그러네요. 아이고, 이런 짓 하는 직원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계산은 꼭 사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네요. 조심하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럴 수도 있으니 꼭 정산액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 씨는 출장 기사에게 차마 자신의 며느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대체 누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훔칠 것이라고 생각하겠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출장 기사 도움을 받아 일주일치 CCTV 영상을 돌려본 신 씨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며느리의 이런 행동들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만 따로 모을 수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부탁 좀 합시다.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데 증거는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유, 참. 거절할 수도 없고. 신 씨는 번거로운 일을 부탁해 미안한 마음에 출장 기사에게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건넸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기사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신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모님, 이런 일 생각보다 흔하니 조심하십시오.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하기는요? 무조건 신고하고 콩밥 먹이셔야죠. 안 그럼 계속합니다. 출장 기사의 말을 들으니 신 씨는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잘못을 어떻게 따지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자신이 왜 그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낙낙하고 있는데 자신만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 씨는 이걸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승환아, 오늘 채은이 마칠 때 맞춰서 가게로 좀 와라. 왜요? 저 오늘 바쁜데. 오라면 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 아들은 투덜거렸지만 신 씨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퇴근을 한 후 곧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조금 일찍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신 씨는 오늘 단판을 짓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자네들은 그만 들어가게. 남은 일은 내일 와서 하고. 신 씨가 그리 말하자 직원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눈치를 보면서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낮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식탁에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뭔데 그래요? 그러게,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옆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묻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욱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대뜸 소리를 지르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에 정리해 왔었던 영상을 틀어보라고 내밀었습니다. 무엇인지 유심히 보던 아들 내외는 각자 다른 이유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아들은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보다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놀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을 테지요. 신 씨는 아들 내외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은이,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신 씨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별달리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도둑질을 했다는데 어떤 변명을 붙여도 수습이 안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진짜 당신이야? 돈 꺼내가는 거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왜 그랬는지 말이나 해봐라. 신 씨와 아들이 재차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들 줄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변명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신 씨는 다른 이야기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자러 가지를 않나? 낮술을 마시질 않나? 너 정말 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어머님, 그건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까지 마시고 뻗어 잔 것도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 신 씨의 일갈의 며느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얼굴에는 화가 언뜻 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신 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은이 너는 물론이고 승환이 너까지? 난 너네 같은 애들한테 내 가게 못 맡긴다. 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니들한테 가게 안 맡길 거라는 말이다. 저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말해뒀어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자신까지 엮여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한 듯하였습니다. 내 와이프 하는 꼴 못 봤냐? 아직 제 가게도 아닌데 돈 훔치고 직원들 막대하고 안주인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안 봐도 뻔하다. 그렇다고 저까지 묶어서 안 주신다 하면 어떡해요? 내 처 아니냐? 너한테 가게 주면 자연히 새 아기도 이득을 보는 셈 아니냐? 신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만 주려는 목적으로 가게를 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정말로 아들 내외에게 가게 운영을 맡겼다가는 자신이 갖고 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절대 아들 내외에게는 가게를 물려주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 회사에서 이미 퇴사 날짜 확정됐단 말이에요. 내가 알바냐? 네 두 눈으로 이 꼴을 보고도 아직 가게 달라는 말이 나와. 제발요. 당장 다음 달에 퇴사하고 가게 들어오면 우리 처제도 일하기로 해서 회사 그만둔다는데 이러시면 너는 벌써부터 내 가게에 처가 식구들 끌어들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 생각 없이 징징거리던 아들은 자신이 괜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나 새애기나 모두 처가 식구들까지 해서 내 가게에서 덕 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엄마,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됐다. 니들 한 번만 더 가게 달라 운운하면 새애기 너 횡령죄로 고소할 테니 그리 알아라. 아들 내외는 신 씨의 경고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을 것을 보았으니 섣불리 신 씨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설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지만 신 씨는 아들 내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 것이 둘째 딸이 요리에 재미를 붙여 가게를 대신 운영해보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 내외에게 가게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하며 둘째 딸에게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싸다 하면서 요양원은 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냐? 정부에서 지원금 다 나오는데요? 뭘? 나같이 재산 있는 사람한테도 돈 보태준다 하더냐? 재산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요양원 비용도 거의 안 내도 돼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할머니도 그런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으셔서 병원 공짜로 들어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니들 말은 재산 너희 다 주고 나는 수급자가 되어서 요양원 들어가라는 게냐? 그렇게 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니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내 재산 노린 거였냐?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저희 말 듣기는 한 거예요? 니들 말대로 나 시설 들어가련다. 요즘 실버타운 보증금이 10억 정도에 달에 꼬박 몇백만 원은 넣어야 한다니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 신경 꺼라. 어머님, 저희 말은 그게 아니고요. 시끄럽다. 흥청망청 낭비해서 내 재산 다 쓰고 갈 테니 니들 앞으로 땡전 한 푼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장 방 빼.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 아파서 이러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 입 다물지 못해.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긴 말 필요 없고 이번 달 내로 방 빼라. 건물 팔아서 니들이 그리 바라는 시설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박 씨는 아들 내외에게 최후의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 내외의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말년이 되어서야 겨우 먹고 살만해진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진 게 자신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박설리 할머니는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아래에서 월급을 받고 일했지만 거의 생활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박봉이었기 때문에 박 씨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남편과의 금슬만큼은 좋아 아들과 딸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딸아이가 어린 시절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박 씨 가족들의 경제는 거의 박살이 나버린 지경이었습니다. 매달 병원비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공장에 나갔다가 퇴근을 하면 병원에 나가 딸을 돌보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딸을 보면 조금 잠을 줄이더라도 병원에 나가 있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신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자고 출근해. 아니에요. 나는 우리 딸 얼굴 한순간이라도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출근 안 한다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서 좀 쉬어. 얼굴이야 앞으로 평생 볼 건데 뭘. 아유, 알겠어요. 그럼 내일 퇴근하고 다시 올 테니 잘 좀 부탁해요. 남편 역시 그런 딸을 끔찍이 여겨 매일 같이 병원에 나와서 박 씨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였습니다. 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씨는 이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자신의 친정에 맡겨놓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픈 딸은 너무나도 일찍 요절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 끙끙 앓던 박 씨를 남편마저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건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며 둘만 남은 가정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이제 공장은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냐? 한평생 내가 이 일밖에 더 했어? 그래도 요즘은 청소 일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나는 남의 집 치다거리 해주는 것보다는 공장 일이 훨씬 마음 편하다.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는 박 씨에게 공장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제안까지 하였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공장 일이 편하다고 했지만 사실 박 씨의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에 근무해 오면서 손에 익어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다 늙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공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자신의 엄마가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한다는 것만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예뻐 박 씨는 일을 하면서도 그리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설리야, 이번에 우리 남편이 괜찮은 정보가 있다는데 투자 안 해볼래?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요? 다 낡은 아파트야. 그냥 그거 하나 사두고 너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절로 값이 오를 일이 있을 거라더라. 난 그런 데에 관심 없는 거 알잖소. 그냥 나 한번 믿고 사둬. 나도 너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살 건데 그럼 얼마나 좋아?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날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너 그 돈 잃거든 내가 주마. 약속할 테니 같이 들어가 보자, 응? 박 씨의 첫째 언니는 박 씨 나이가 50 중반이 되었을 때 이상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 생각을 하였던 박 씨는 무슨 이런 투자가 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언니의 성화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끌어모아 다 낡아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이모에게 이상한 걸 듣고 왔다며 박 씨를 나무랐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도 진짜 무슨 이런 집을 사래? 그래도 내 이모부가 알아주는 투자자 아니냐? 설마 하니 나한테 사기라도 친 거겠어? 그럴지도 모르지. 가족끼리 사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그런 걸 덥석 믿어. 나중에 투자 실패하면 내 이모가 다 갚아준다고 그러더라. 아이고, 말은 다 그렇게 하지. 우리 엄마 아직 순진하네 순진해. 아들은 박 씨와 함께 40년 이상 된 구축 빌라로 이사를 오며 연신 궁시렁거렸습니다. 박 씨 역시 괜찮았던 아파트를 팔고 이런 곳으로 들어온 것이 약간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집안 곳곳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 볼 일 있는 동네도 아니라서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금씩 박 씨와 아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씨의 형부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형부, 나한테 직접 연락을 다 하시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처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전화했다네. 오늘 그쪽 동네에 재개발 결정 났으니까 이제 두 발 뻗고 살아. 예? 재개발이라니요? 이제 그 동네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쫙 들어선다 하네. 앞으로는 처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박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얼떨떨하기만 하였습니다. 재개발로 큰 돈을 챙겼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자신에게도 일어날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처제 사정 알고도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그래도 나 이걸로 빚 갚은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어디에서 살면 되는 겁니까? 공사 들어가고 하면 이주비 나오고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집 지어질 때까지 어디 전세라도 얻어 살다가 나중에 공사 다 되면 들어와 살던지 팔면 돼. 아이고, 형부.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박 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행운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잃고 남편까지 자신의 곁을 떠나면서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집을 구한 것도 박 씨에게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물어다 준 가십거리로 친언니가 박 씨를 설득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은 거의 벼락을 맞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래, 우리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면 되는 거다. 나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살아보네. 그때 이모 말 듣길 천만다행이야. 몇 년 후 박 씨와 아들은 새로 지어진 집에 입주하였습니다. 박 씨는 당장이라도 집을 팔 기세였지만 형부와 언니가 박 씨를 뜯어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당장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 나중에는 곱절로 뛸 일도 있으니 지금 팔면 절대 안 돼. 내 말 들어. 그래, 처제. 지금 팔면 황금알 나는 거의 배를 가르는 거랑 다름없어. 그런 박 씨를 말린 형부와 언니 덕분에 다시 한번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하철과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훌쩍 널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러는 것을 보고 얼른 집을 팔아 목돈을 챙겨 다시 한번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부에게 물어 나름대로 수익성이 좋다는 작은 건물을 샀고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값이 올라 현재는 월세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건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진짜 일 좀 그만두세요. 누가 번 듯한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공장에 다녀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생각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하겠어. 박 씨는 60대가 훌쩍 넘어서야 오랫동안 일해온 공장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에서 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박 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고 관절 이곳저곳도 쑤셔 잠을 잘 때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공장을 그만둔 후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시네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자주 걸리시니 이제부터 열심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건 못 낫는 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박 씨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순간에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망가진 건강은 회복되기는커녕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같이 안 사는데 혼자 지낼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요즘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번 주에 다시 병원 가서 검진 받아봐요.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하죠. 아들은 제법 걱정이 되었는지 박 씨를 따라서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되도록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뇨에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협착증까지 발생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원 진료를 받아도 나을 수가 없는 병들이라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는 거동조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혼자 남겨져 있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아들은 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으니 무작정 도움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 제 짝을 만나 살림 차린 아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혼자서 헤쳐나가기에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하였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문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허리 협착증과 엮어서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박 씨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불러보고자 하였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요양보호사도 무료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지.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은 혼자 사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불러야지 별 수 있냐? 내가 나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은근슬쩍 아들의 입장을 떠보았습니다. 내심 아들이 가까이에 살면서 자신을 좀 돌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재산도 다 아들 것이고 굳이 아등바등 살 필요 없으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는 어렵죠. 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 나도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애써 그렇지 않은 척 해보았습니다. 괜히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모시라고 했다가는 아들 내외가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눈치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말을 못해? 내가 자네 같았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나 모시는 놈이 재산 다 가져라 하겠구먼. 설레는 외동 아들이잖아. 그러니 어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 알고 지내는 친구들은 자식에게 당당하게 날 좀 모셔라 요구를 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처럼 아들은 자기 하나뿐이니 박 씨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만한 일이 없다고 여기는지 크게 언급을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을 모시라고 하지도 못하고 요양보호사를 부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사람을 쓸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자신 수발을 들게 하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박 씨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경수야, 괜찮은 사람은 어디서 부를 수 있나 좀 알아봐줘라. 하루 종일 도움 필요하신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만 부르는 거 아니고요? 그래, 나 일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는 거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한 달에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아세요? 그거 진짜 장난 아닌데. 뭐 어떠냐? 한 달 월세 들어오는 걸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 살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휴, 뭐가 이렇게 비싸대요? 아들은 박 씨와 함께 있으면서 휴대폰을 뒤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지불하는 것인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만만치 않은 돈인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 크게 아들을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업체를 몇 개 추려와서 박 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받게 되는 지원의 종류들도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조금 더 비싼데 밥까지 다 차려주고 두 번째 업체는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엄마는 어디가 편하세요? 일단 사람을 만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럼 한 명씩 보내달라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생활해보고 결정하세요. 박 씨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수발을 드는 것도 그렇지만 편안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니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오늘 지내시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어서 와요. 내가 몸이 이래서 뭐 마실 거라도 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저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처음으로 박 씨를 도와주러 온 이는 싹싹하고 야무지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 씨와 하루 종일 대화를 많이 하거나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가사 일이나 박 씨를 챙기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돌봄을 받기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업체도 온다고 그랬지? 네, 거기에서는 내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뭐 좋았지?
근데 이왕 온다 하니 내일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고 싶다. 그러세요. 어차피 어머니랑 같이 지내셔야 하니까 직접 결정하셔야죠. 박 씨는 아들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사가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친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잘 통하는 일을 찾는다고 하면 잔소리를 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업체에서 나온 요양보호사는 박 씨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어머니랑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일에 있어 서툰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박 씨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 씨는 요양보호사 혜미 씨를 퍽 좋아하며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배를 누르는데 열어볼까요? 누군데 그래요? 남자분이시네. 아드님 같은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인가 보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래? 박 씨는 오랜만에 연락 없이 찾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 경수 씨는 별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 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들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옆에 앉아서 혜미 씨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요 앞에 가서 장 좀 봐오시겠어요? 그럴게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아들은 혜미 씨에게 카드를 내밀며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자신과 할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냐? 별건 아니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저분 일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자기 살림 아니면 좀 서툰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 게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박 씨가 단호하게 잘라 대답했지만 아들은 어딘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아들이 왜 이런 반응인 것인지 몰랐던 박 씨는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언제는 박 씨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뽑아보라더니 이제 와서 제 눈에 차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에 쏙 든다. 꼭 내 동생이 살아있었으면 나이 들어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엄마는 무슨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내가 내 자식이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도 못하냐? 아무튼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알아보시던가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 나랑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가타부타 말이 많냐? 박 씨는 아들이 혜미 씨의 무엇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하는 데 조금 서투른 것이야 박 씨와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딱딱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박 씨의 말에 별 다른 트집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빨리 온다고 왔는데 아드님 벌써 가신 거예요? 그러네. 자기 할 말만 하다 갔어. 그럼 제가 저녁 맛있는 거 차려드릴게요. 오늘은 두루치기 해보려고요. 아, 좋지. 안 그래도 요즘 먹고 싶었는데 잘 됐구먼. 박 씨는 아들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혜미 씨도 점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적응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은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아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내가 생트집이야. 사실 하시는 거에 비해 너무 비싼 돈 받는 건 맞잖아요. 다른 곳보다 싼 것도 아닌데. 종일 옆에 붙어서 수발 들어줘. 말동무해줘. 꼬박 새끼 밥까지 차려내는데 뭐가 비싸다는 거야. 아이고, 그 돈 주면 누가 이런 일 마다하겠습니까? 박 씨는 움직임만 자유로웠다면 아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신혼이라 어미 근처에 살면서 돌봐주지도 못한다고 했으면서 남 일이 되니 누구나 돈만 주면 다 하고 싶을 일일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영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씨는 이전과는 다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설이나 요양원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뭐? 벌써부터 나 그런 데에 들어가서 갇혀 지내라는 거냐? 왜요? 요즘은 거의 실버타운이랑 다르지도 않을 정도로 시설도 좋고 잘해주던데. 그래도 집보다 편한 곳 없다. 내가 돌봐줄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그런 데 들어가서 잡혀 지내야 하냐? 명절이나 생신날 저희가 모시러 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오고 안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하면 좀 좋아요.
친구는 너나 사귀어라.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내 친구들 자주 오니까 헛소리 말어. 박 씨는 아들에게 딱 잘라서 요양원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도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박 씨였습니다. 아들이 나쁜 마음이 있어 그리 권유한 건 아니겠지만 박 씨는 저도 모르게 시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 빽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더 힘들어지면 보호사분 도움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호사를 2명을 쓰든 3명을 쓰든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어. 참, 그게 돈이 얼만데. 하여튼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박 씨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올 때마다 박 씨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가는 통에 당분간은 아들이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병원 한번 가실 때 됐는데 예약 잡아둘까요? 그럴까? 약도 타와야 하고 내 몸 어떤지 좀 봐두어야 하겠구먼. 그럼 모레쯤 가요. 내일 병원에 전화해 놓을게요. 박 씨는 혜미 씨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만에 병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당뇨 수치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약을 다시 타올 때도 되었고 요즘은 움직임이 이전처럼 영 불편하지는 않아서 외출도 제법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오랜만에 단장도 하고 외식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본 박 씨는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가자 제안하였습니다. 혜미 씨는 박 씨의 뜻이 그러니 크게 거스르려 하지 않고 주변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나가셨어요? 나 지금 병원에 와 있다. 병원에는 왜요? 어디 다치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약도 타고 내 상태 어떤지 볼 겸 정기 검사 온 게야. 그럼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저녁 같이 먹으려고 뭐 좀 사왔어요. 뭐? 말도 없이 오면 어떻게 해? 오늘 저녁은 먹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어차피 지금 식당 가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른 오세요. 늦게 오시면 다 식어요. 박 씨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이 사실을 혜미 씨에게 알렸습니다. 혜미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맛있는 밥 한 번을 제대로 사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박 씨는 미리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과 식탁에 앉았습니다. 왜 수저가 2벌밖에 없어? 혜미 씨 것도 놓아야지. 죄송한데요, 선생님. 오늘 저녁은 저랑 엄마 둘이서 먹을 테니 그만 들어가 보세요. 저 어머님 취침 준비도 도와드려야 하고.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혜미 씨는 박 씨가 걱정되는 듯하였지만 아들이 그러겠다 하니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하자 혜미 씨도 꾸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슬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밥상머리 앞에서 화부터 내기도 못해서 수저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를 보면서 아들은 흘끔흘끔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 좀 해보신 거예요? 뭘 생각해 보라는 거냐? 요양원 들어가라고 한 거 말이냐? 네, 싫다고 하셨지만 저 가고 나서 생각 좀 해보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했다. 나는 분명히 싫다고 했고 내가 결정할 일 아니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라. 아들은 박 씨가 그리 말하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대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포기도 못하겠는지 밥을 먹는 내내 툴툴거리기 바빴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보기 싫어 그냥 집에 돌아가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약속했던 대로 식사 후 상을 치우고 박 씨가 잠자리로 들어가 누울 때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쩍 힘에 부치는지 지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단 몇 시간만 도와준 것이었음에도 저렇게 힘든 티를 내면서 왜 그렇게 혜미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박 씨였습니다. 며칠간 아들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 후 하루 걸러 하루는 꼬박꼬박 박 씨의 집에 출석 도장을 찍듯이 들렀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닥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똑바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먼지가 득실득실해서 잊지를 못하겠네. 가만히나 있으면 모를까 아들은 매일매일 박 씨의 집에 와서 혜미 씨의 일을 트집 잡았습니다.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박 씨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놓으면 간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너 이제 집에 가라.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죽치고 뭐 하는 게야? 엄마 걱정되어서 아들이 얼굴 보러 오겠다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얌전히 있던지? 너 오면 나나 혜미나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아들을 방에서 내쫓은 후 박 씨는 요양보호사 혜미 씨를 불러다 앉혀두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넘기던 혜미 씨도 슬슬 얼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태가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원래 저러는 애가 아닌데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솔직히 저도 조금 지치네요. 한다고 하는데 다 부족하다 하시니. 나는 불만 하나 없으니 조금만 참아줘요. 내가 따끔하게 얘기하리다. 아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혜미 씨는 박 씨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 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언제 꼬투리를 잡을지 알 수 없으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혹시라도 혜미 씨가 그만둘까 싶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어 자신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현금 뭉치에서 50만 원을 빼내 흰 봉투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뭐 이체하실 일 있으셔요? 아니, 내가 혜미 씨 주는 거예요. 항상 신경 써서 잘해주는 것도 있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걸 왜 주세요? 저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놈이 못할 말 하면서 상처 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았어요. 박 씨는 아들이 듣는 앞에서 혜미 씨에게 일부러 봉투를 건네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혜미 씨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박 씨가 억지로 가방에 넣어주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혜미 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아들은 박 씨에게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사람 버릇 안 좋아지게 저런 건 왜 주세요? 내가 사람 앞에다 두고 면박을 주니 그런 거 아니냐? 너만 안 그랬어 봐. 내가 줄 일이 있었는가? 그런 식으로 엄마 돈 뜯어 가려는 걸 왜 모르세요? 언제 저희가 나한테 돈 달라고 요구한 적이나 있는 줄 아냐? 그런데 돈을 왜 주시냐고요? 그분 말대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장이에요. 나 보러 올 때 귤 있으면 자기 지갑 열어 사오는 사람이다. 너는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 직성이 풀리냐? 어느덧 박 씨와 아들은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동을 좀 자중했으면 해서 일부러 눈앞에서 돈 봉투를 건넨 것이었지만 박 씨의 의도와 다르게 아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들까지는 아니었어도 사람 구실은 하는 줄 알았건만 대체 무엇이 박 씨의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몰라서 더욱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너 이제 오지 마라. 당분간 안 보고 싶다. 올해도 안 와요. 그렇게 저분이 좋으시면 평생 끼고 사시던지. 너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말이야? 아들은 현관문을 쾅 닫으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은 집안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어떻게 가라앉힐지 몰라 한참 성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풀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박 씨는 혜미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한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벨을 누르더니 현관을 열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죠. 박 씨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불러도 안 오겠다던 아들이 며느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인지 박 씨의 눈을 마주치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도 꼴도 보기 싫은 아들이 하루도 안 되어 나타나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며느리까지 홀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까지 어쩐 일이야? 왜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 제가 통 못 와본 것 같아서요. 어제 이 사람이랑 싸우셨다면서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이랑 싸우겠냐? 저게 잘못한 게 있으니 내가 혼낸 거지.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요양보호사 혜미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혜미 씨도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은지 가방을 챙겨들며 장을 봐오겠다고 하고 나가버렸죠. 그래, 진짜 내 얼굴 보러 온 건 아닐 테고 오늘은 또 용건이 뭐야? 저 사실 저라도 어머님 설득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너도 저 녀석이랑 똑같은 얘기 하러 온 거냐? 박 씨가 일갈하자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할 말이라는 것을 정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안 봐도 무슨 말을 할지 뻔한 아들 내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크게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박 씨를 잘 아는 아들 내외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이희랑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가 그래요? 부모님 요양원 들어가는 건 자식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죠. 그건 자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모 모실 때 얘기지. 나는 내 돈 따박 들어오고 요양보호사도 내 돈으로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결정한다는 게야? 박 씨가 맞는 말만 하자 며느리도 짜증이 난다는 듯이 인상만 써댔습니다. 나이 들고 아픈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식은 있어도 알아서 살다 가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참견한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이라 박 씨도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자신을 길을 쓰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경수 너 요양보호사 비싸다 하면서 요양원은 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냐? 정부에서 지원금 다 나오는데요. 뭘? 나같이 재산 있는 사람한테도 돈 보태준다 하더냐? 그러니까 저희가 방법을 다 찾아봤죠. 드러나 보고 성을 내던지 하셔야지. 아들은 박 씨의 눈치를 보며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박 씨도 오늘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거절할 생각으로 그 방법이란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재산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요양원 비용도 거의 안 내도 돼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할머니도 그런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으셔서 병원 공짜로 들어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니들 말은 재산 너희 다 주고 나는 수급자가 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네. 그렇게 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박 씨는 혈압이 올라서 거의 쓰러질 것만 같이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들을 말인가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너 지금 그게 이 어미한테 할 말이야? 왜요? 다 같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씨는 아들 내외의 설득에 거의 까무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돈을 벌어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모든 재산을 넘기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는 자식이 있다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린 시절 신경도 많이 못 써준 것도 별 달리 해준 것 없이 키웠지만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그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재산을 너희 다 줄 거라고 생각하냐?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 것 되는 거 맞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무섭다 하니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많은 재산 쓸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나랏돈 받아가면서 시설 도움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내용을 밀어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런 아들 내외의 태도에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보니 내 재산 빼앗아 가려는 건 혜미가 아니라 너희들이구나. 뺏어가다뇨. 어차피 저희 주실 건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나한테 방법을 말해주는 게냐? 어떻게든 요양원 넣으려고 수쓰는 거지? 박 씨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들 내외를 꾸짖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이라도 한다면 저리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지는 못할 텐데 아들 내외는 오히려 박 씨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이 인상을 쓰고 한숨까지 내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박 씨는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방 빼라.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저희 말 듣기는 한 거예요? 그래, 들었다. 날더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재산 넘기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는 말. 왜 결론만 가지고 저희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긴 말 안 한다. 당장 내 건물에 살고 있는 너희들 방 빼. 아들 내외는 박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주인 세대를 통째로 쓰고 있었습니다. 거의 40평에 가까운 크기였고 리모델링까지 해두어서 여느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집을 준 건 아니었지만 공짜로 살게 해주었으니 살면서 그 건물 수익을 다 자신들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괘씸한 아들 내외를 내쫓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 뭐가 나을지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아니, 암만 생각해도 나 죽을 때까지 내 재산 다 쓰고 가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다. 엄마! 니들 말대로 나 시설 들어가련다. 요즘 실버타운 보증금이 10억 정도에 달에 꼬박 몇백만 원은 넣어야 한다니 알아보고 알아서 들어갈 테니 신경 꺼라. 어머님, 저희 말은 그게 아니고요. 시끄럽다. 흥청망청 낭비해서 내 재산 다 쓰고 갈 테니 니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당장 방 빼.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 아파서 이러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입 다물어라.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이달 내로 방 빼라. 건물 팔아서 니들이 그리 바라는 시설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박 씨는 아들 내외를 내쫓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말년에 큰 돈이 생겨 노후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재산만 가지려 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그때가 되어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고 정말로 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려는 아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